사랑이 비극으로 변했을 때 청암군 장어 양식장 뒤에 숨겨진 실화. 그날 아침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 청암군의 분위기는 평온했다. 다구는 소리와 양식장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물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모두가 그날도 평범하게 흘러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장어 양식으로 수십억 대 자산을 일군 장어대왕 박진석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오토바이는 마당에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고 슬리퍼는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간간히 그녀의 시선은 검고 탁한 물이 가득한 양식장을 향했다. 그곳에서는 수천 마리의 장어들이 갑자기 불안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과연 그 양식장 바닥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 비극의 배우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잔인한 방법이 선택되었을까? 이번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비극적인 장어대왕의 최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모든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한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련한 수사관마저 공포에 질려 침묵하게 만든 이야기 속으로 짙은 진흙 속에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때,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줄 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고요해 보이는 집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늦을 때까지 갇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선희 씨처럼 침묵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다면 시간이 여러분의 감정을 묻어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다음 여정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줄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구독하셨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로부터 듣고 배우기로 용감하게 선택했다는 하나의 신호와 같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버튼을 누르십시오. 함께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모든 이야기를 거울 삼아 우리 삶을 더 지혜롭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갑시다. 2020 비년 11월 첫 장맛비가 전라남도 청암군의 땅을 적시기 시작할 무렵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였다. 그동안 장어대왕으로 불리며 존경받던 박진석 씨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박진석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거의 평생을 넓게 펼쳐진 장어 양식장가에서 보내며 수천 마리의 장어를 키워 수십억 원 가치의 사업 왕국으로 일궈냈다. 가난한 농부에서 시작해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수산업을 건설했다. 전라남도 각지의 수산물 상인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사업 수완을 질투하기까지 했다. 청암군 주민들에게 박진석은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자주 도왔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으며 똑똑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심지어 고아들에게는 자전거를 사주기도 했다. 장어대왕이라는 별명은 단지 그의 부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너그러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 마을의 고요함은 깨졌다. 박진석 씨의 큰 집 마당에서 사람들은 그가 아끼던 오토바이가 여전히 가지런히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그가 항상 신던 슬리퍼 또한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흙탕물이 묻은 채로 이상하게도 주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그가 한밤중에 가족과 집을 남겨둔 채 혼란 속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의 아내 김선희 씨는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며 이웃들을 불렀고 남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가 집 앞에 설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뒤편에 넓게 펼쳐진 장어 양식장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의 빛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서려 있었다.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박진석이 사업 문제로 떠났다고 추측했고 다른 이는 그가 외지에 애인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도 박진석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모든 가설은 힘을 잃었다.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고 심지어 그의 은행 계좌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사람들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양식장의 분위기 변화였다. 평소 조용하던 수천 마리의 장어들이
이제는 자주 수면 위로 뛰어오르며 물거품을 일으켰다. 마치 양식장 바닥에 무언가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듯했다. 양식장가에서 놀던 아이들도 부모님에 의해 접근이 금지되었다. 저 양식장 정상이 아니야. 한마을 어르신이 속삭였다. 실종 신고는 마침내 청암경찰서에 접수되었다. 이 사건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기로 유명한 최동훈 경정이 직접 맡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양식장가에 오랫동안 서서 고요하지만 때때로 파문이 있는 수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긴 뭔가 잘못됐어. 그 말은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그 양식장의 고요함이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비밀은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장어대왕의 이름을 그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청암군의 역사에 기록될 비극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이었다. 그날 밤 청암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청암군 마을에 울려 퍼지는 김선희 씨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중년의 그 여성은 이웃집으로 달려가 문을 하나씩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오토바이도 있고 슬리퍼도 있는데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민들은 서둘러 나섰다. 어떤 이는 손전등을 들고 어떤 이는 진흙탕 길을 따라 수색했지만 그날 밤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발자국도 싸운 흔적도 없었다. 마치 박진석이 그대로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집 현관에 설 때마다 김선희 씨가 항상 집 뒤에 장어 양식장을 짧게 힐끗 쳐다본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빨랐지만 기묘한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그 양식장은 넓고 물은 검고 탁했으며 그 안에 수천 마리 장어들은 아침부터 불안하게 움직였다. 왜 김선희 씨는 우리에게 양식장을 확인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한 이웃이 속삭였다. 아마 무서워서겠지. 설마 자기 남편이 양식장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싶겠어? 다른 이가 대답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박진석이 사업 압박 때문에 도망쳤다고 추측했다. 최근 몇 주간 그가 광주에서 온 큰 상인과 다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박진석이 사라진 날 그는 많은 증인들과 함께 공식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또 다른 소문으로는 박진석이 외지에서 젊은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그가 영암의 한길가 식당에서 그녀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여성은 단지 사료 가격을 논의하던 평범한 고객일 뿐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김선희 씨는 계속 울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적인 흔적을 찾기 위해 해남에서 용한 무당을 데려오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동정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눈물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아니면 단지 연기일까? 모든 혼란 속에서 최동훈 경정이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는 평범한 경찰이 아니었다. 사람의 행동을 읽는 날카로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바로 신문하지 않았고 성급하게 용의자를 지목하지도 않았다. 그가 한 일은 단지 양식장가에 오랫동안 서서 고요하지만 때때로 강하게 이는 물결을 관찰하는 것뿐이었다. 저 아래 무언가 숨겨져 있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좀처럼 틀리지 않는 지휘관의 직감을 익히 알고 있었다. 최경정은 이후 박진석 씨의 큰 집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명령했다. 마당부터 창고까지 샅샅이 조사되었다. 박진석의 모든 개인 물품은 그대로 있었다. 휴대전화, 지갑, 심지어 마지막에 입었던 옷까지 방에 걸려 있었다. 그가 멀리 떠났다는 흔적은 없었다. 정말 도망쳤다면 작은 단서라도 하나쯤 있을 텐데 이건 텅 비었어. 최경정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거의 매일 오후 비가 내려 장어 양식장은 더욱 흐려졌고 비린내는 더욱 심해졌다. 주민들은 더 이상 양식장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가에서 놀던 아이들은 이제 엄격히 금지되었다. 저 양식장 정상이 아니야. 한 할머니가 속삭였다. 함부로 말하지 마. 만약 정말로 저기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큰 비밀 옆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웃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다. 최경정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진실이 영원히 덮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만간 그 흐린 물은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토해낼 것이었다. 그리고 김선희 씨의 눈물 뒤에, 그녀가 때때로 양식장을 향하는 시선 뒤에
최경정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다. 박진석이 사라진 지 11일째. 청암군 마을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김선희 씨는 손님이 올 때마다 여전히 울었고 마치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은 아내임을 모두에게 확신시키려는 듯했다. 그러나 최동훈 경정에게 눈물은 항상 슬픔을 의미하지 않았다. 때로는 눈물이 다른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장막일 뿐이었다. 경찰이 통화 기록을 추적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10일 동안 김선희 씨는 남편에게 거의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같은 번호를 반복해서 더 자주 눌렀다. 그 번호는 젊은 장호 상인인 이민준이라는 남자의 것이었다. 최경정은 자신의 발견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록하고 저장하고 때를 기다렸다. 그는 너무 빨리 비난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깊이 위장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외부 사람들에게 박진석은 자수성가의 표본이었다. 그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일해 마침내 넓은 장어 양식장과 존경받는 거래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주민들을 자주 도왔다. 고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집 밖에서만 유효했다. 닫힌 문 뒤에서 박진석은 폭군으로 변했다. 그의 남동생 박현수 씨에 따르면 박진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법이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형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실행되어야 했어요. 아내든 자식이든 반항할 수 없었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처음에 부드럽고 미소가 가득한 여성으로 알려졌던 김선희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자신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그녀는 시장에 갈 때 외에는 거의 집을 나서지 않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얼굴에는 점점 더 우울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래된 일꾼인 김 씨는 사장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모님이 당했어요. 때로는 식탁 위 접시를 내던지기도 했죠. 하지만 사모님은 절대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깨진 조각들을 치웠죠. 그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저는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끼어들었다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김선희 씨가 겪은 폭력은 구타가 아니었다. 멍도, 피부에 상처도 없었다. 하지만 거친 말, 무시하는 태도, 남편의 차가운 대우가 매년 쌓여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상처였지만 사람의 자신감을 서서히 잃게 만들 수 있었다. 김선희 씨는 그림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녀는 요리하고 빨래하고 집을 돌봤지만 부부로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화를 하더라도 종종 같은 말로 끝났다. 당신이 할 일이 뭔지 알아? 그냥 복종하는 거야. 그녀의 길고 긴 밤은 양철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집 뒤, 양식장에서 풍겨오는 비린내와 함께했다. 그녀는 종종 현관에 홀로 앉아 어둠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을의 많은 여성들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항상 몸에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남긴다. 최경정은 이 가족의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선희 씨가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울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경직되어 보이는 모습, 박진석이 사회적으로는 칭송받지만 그의 가까운 사람들, 동생, 일꾼, 심지어 자식들까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최경정에게 이 사건이 박진석을 마을 밖에서 찾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진짜 답은 바로 그 집 안에 있었다. 그리고 불안한 물결이 이는 집 뒤의 장어 양식장은 마치 상징과도 같았다. 표면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언젠가 위로 솟구칠 격동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선희 씨의 삶은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가까운 이웃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모두가 박진석의 성공을 칭찬하기에 바빴고 그녀 자신은 목소리 없는 장어 대왕의 아내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항상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요리하고 장어에게 먹이를 주고 빨래를 한 뒤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남편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뜨거운 날 박진석이 사업차 광주로 떠났을 때 이민준이라는 젊은 상인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친절했고 말투는 정중했다. 그는 장어 가격을 흥정하러 왔지만 그의 눈은 빨래를 널고 있던 김선희 씨의 모습에 잠시 멈췄다. 아주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김선희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가지러 들어갔다. 잔을 건넬 때 그녀는 이민준이 나지막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매일 이 모든 걸 혼자 하시느라 정말 힘드시겠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김선희 씨에게는 이상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의 안부를 그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다. 첫 만남 이후 이민준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사를 핑계로 장어를 확인하고 사료를 배달했다. 하지만 박진석이 없을 때마다 이민준은 좀 더 오래 대화를 나눌 시간을 냈다.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장어 가격에서 일상 이야기로 옮겨갔다. 이민준은 작은 배려를 할 줄 알았다. 김선희 씨가 식사는 했는지 묻거나 그녀를 웃게 하려고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김선희 씨에게 이런 것들은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 수년간 그녀는 호통만 들어왔는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바로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생겼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이민준은 마치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이해하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그는 박진석의 삶을 보았다. 큰 양식장, 많은 일꾼들, 웅장한 집, 이 모든 것이 김선희 씨가 단지 외로운 여성이 아니라 그가 가져보지 못한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 자신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김선희 씨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진석이 가진 재산을 상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동정심과 야망 사이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논두렁가의 한적한 식당에서 몰래 만난 적도 있었다.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해 더 사적인 속삭임으로 변했다.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라면 삶이 훨씬 평온해질 거예요. 더 이상 호통도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이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김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그녀의 연약한 방어막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해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 밤마다 그녀는 이민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보통 박진석이 잠든 깊은 밤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 큰 집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그러나 김선희 씨에게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민준에게는 기회로 변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던 최동훈 경정은 모든 패턴을 기록했다. 그는 심야 통화를 보았고 이민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변하는 김선희 씨의 표정도 주목했다. 노련한 수사관으로서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상인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더 깊고 어쩌면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최경정은 계속 기다렸다. 그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는 동안 김선희 씨의 마음속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이민준이 박진석에게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빛을 자신에게 준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더 깊은 나락으로 자신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다. 청암군의 밤은 김선희 씨에게 더욱 길어졌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남편의 다정함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이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민준의 달콤한 말은 김선희 씨에게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호통도 두려움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는 삶. 그러나 서서히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하소연에서 모호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아주머니가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밤 한적한 식당에서 이민준이 물었다. 김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컵을 꽉 쥐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자처럼 사는 걸 멈추고 싶을 뿐이에요. 이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때로는 자유로워지려면 상황이 변해야 해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갇혀 있을 뿐이죠. 그 말에 김선희 씨는 침묵했다. 그녀는 대화의 방향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망감이 그녀의 혀를 막아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감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속삭임, 족쇄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민준은 결코 거칠거나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김선희 씨에게 선택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의도를 포장했다. 그러나
지친 여성에게 그 상상은 현실적인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한편 최동훈 경정은 침착하게 계속 관찰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성급하게 믿는 수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단서들, 눈빛, 몸짓, 의심스러운 침묵을 읽는 것을 더 선호했다. 박진석의 집에 갈 때마다 그의 눈은 뒤편의 장어 양식장에 고정되었다. 물은 어두웠고 비린내는 더욱 강했으며 장어들은 불안해 보였다. 최경정의 경험상 수면은 고요할 수 있지만 그 바닥은 종종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답은 이 마을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그가 부하들에게 말했다. 바로 저 양식장 바닥에 있어. 몇몇 젊은 경찰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팀장님, 이 양식장은 너무 넓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최경정은 똑바로 응시했다. 물은 많은 것을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는 아니지. 조만간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를 거야. 그날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이 양식장 물을 다 빼. 밑바닥에 대체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 그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길가에 모여든 주민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양식장 물을 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경정의 확신에 찬 얼굴은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2대의 대형 양수기가 동원되었다. 그 소음은 마을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양식장의 물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를 남겼다. 주민들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숨을 죽인 채 빽빽이 서 있었다. 김선희 씨는 집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치마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꿋꿋해 보이려 애썼다. 이민주는 그날 나타나지 않기로 했다. 아마도 그의 존재가 의문을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은 계속 줄어들었고 진흙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어들은 불안하게 뛰어올랐다.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모두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여기에 딱딱한 물체가 있습니다. 한 경찰이 진흙 속에서 무거운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큰 망치가 나타났다. 손잡이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붉었다. 그것은 일꾼들이 양식장 주변에 대나무 기둥을 박을 때 흔히 사용하던 도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칙칙한 얼룩이 섞여 있었다. 주민들은 침묵했다. 어떤 이는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최경정은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본 뒤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해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몇 시간 후 박진석이 자주 입던 것과 비슷한 체크문의 셔츠 조각이 발견되었다. 진흙과 섞인 비릿한 냄새는 더욱 코를 찔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나지막이 울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선희 씨는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숨이 가빴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양식장의 물은 거의 다 빠졌다. 진흙바닥은 흩어진 죽은 장어들로 가득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진흙을 파헤쳤고 마침내 더 끔찍한 것이 나타났다. 검은 진흙과 섞인 뼈 조각들이었다. 모여든 주민들은 일제히 몸을 떨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양식장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최동훈 경정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다. 내가 말했지. 물은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말하기 시작했어.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양식장이 거의 마른 후 광주에서 온 국과수팀이 정밀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다. 마을 주민들은 담장 밖에서 긴장된 얼굴로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나지막이 속삭였고 어떤 이는 진실을 듣기가 두려운 듯 가슴을 부여잡았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발견된 큰 망치는 증거물 봉투에 담겼고 체크문의 천은 기록되었으며 뼈 조각들은 특수 장갑을 낀 손으로 수집되었다. 축축한 공기와 섞인 진흙의 비린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아야 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망치에 얼룩에 묻어있던 DNA는 박진석의 혈액과 일치했다. 뼈 조각 또한 박진석의 나이대와 일치하는 중년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소식은 식당, 작은 시장, 마을 회관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장어 대왕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 김선희 씨는 찾아온 친척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텅 빈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단지 색을 잃은 그림자처럼 더욱 창백해진 얼굴뿐이었다.
서울에서 막 돌아온 큰아들 박민수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의 말은 끊겼다. 그는 죽었다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김선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손에 쥔 스카프를 더욱 꽉 쥘 뿐이었다. 최동훈 경정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 2명, 김선희 씨와 이민준을 소환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조사실에 배치되었다. 이민준이 먼저 끌려 들어갔다. 방은 작고 벽은 하얀색이었으며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조용히 윙윙거리는 형광등만 있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는 매 순간 가슴에 부담을 더하는 듯했다. 이민준은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팔짱을 꼈다가 다시 풀었다. 냉방이 차갑게 돌아갔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땀이 흘렀다. 이민준 씨,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우리는 망치, 천조각, 그리고 뼈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박진석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민준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상인일 뿐이에요. 그 집에 간 건 장어 때문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몇 장의 통화 기록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렇다면 이 심야 통화는 어떻게 된 거죠? 거의 매일 밤 김선희 씨 번호로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저는 그냥 그분을 위로해 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자주 외롭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외로움이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니면 계획이었습니까? 이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몇 초간 버티려 했지만 이내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뜻이었어요. 저는 단지 덮는 걸 도왔을 뿐입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 김선희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스카프 끝을 비틀며 마치 그 작은 물건에서 힘을 얻으려는 듯했다. 최동훈 경정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증거물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양식장에서 발견된 큰 망치를 꺼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나무 손잡이가 책상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방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김선희 씨, 최경정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이 물건 알아보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김선희 씨는 그 망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날 밤 제가 들었던 망치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는 식탁 위 접시를 내던졌고 그의 고함이 집을 가득 채웠다. 넌 그냥 짐이야.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김선희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졌다. 20년간 참아온 세월, 20년간 침묵 속에 살아온 삶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박진석이 의자에서 잠들었을 때 그녀는 집 뒤로가 망치를 가져왔다. 그녀는 남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이내 기이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화나지도 않았고요. 그냥 모든 게 이제 충분하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최경정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용의자들이 울고 소리치고 심지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달랐다. 마치 김선희 씨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결정과 화해한 것 같았다. 후회하십니까? 최경정이 마침내 물었다. 김선희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데 20년이나 걸렸다는 거. 옆방에서 이민주는 더욱 패닉에 빠졌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말을 돌리려 했지만 수사관이 증거 통화 기록, 비밀 만남을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까지를 제시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기회를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수사관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이민준이 단순히 휩쓸린 것이 아니라 비록 김선희 씨와는 다른 이유였지만 그 역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 밖에서는 마을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다. 주민들은 모여서 소식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동정심을 느끼며 김선희 씨가 압박 가득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는 분노하며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진석의 동생 박현수 씨는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형님이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요.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석의 큰아들 박민수는 방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그녀가 겪었을 오랜 고통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최경정은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조사 기록을 덮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 자신을 잃어버린 한 여성, 그리고 이성보다 야망을 선택한 한 젊은 남자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 사람은 증오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법은 법이었고 그날 밤 김선희 씨와 이민준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해졌다. 재판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아침부터 가득 찼다. 공기는 무거웠고 마치 참석한 모든 이가 각자의 짐을 지고 있는 듯했다. 건물 밖에서는 청암군 주민들이 수개월간 그들을 괴롭혔던 이야기의 결말을 보기 위해 빽빽이 모여 있었다. 법정 안은 고요했다. 선풍기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앞줄에는 박진석의 가족이 침울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고인의 사진이 흑백천으로 장식된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다른 쪽에는 김선희 씨의 가족이 슬픔 가득한 얼굴로 참석했다. 그녀의 연로한 아버지는 염주를 쥐고 있었고 입술은 나지막이 움직였다. 모든 기도의 알갱이가 마치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붙들려는 듯 위태롭게 느껴졌다. 김선희 씨가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소박한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체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같았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때때로 가져온 작은 스카프를 쥐었다. 이민주는 몇 분 뒤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했으며 앉아있는 내내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여러 번 얼굴을 쓸어내리고 고개를 숙여 마치 시야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 했다. 판사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다. 의사봉이 3번 울렸다. 그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진석 살인사건, 피고인 김선희, 이민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낭독했다. 모든 세부사항이 마치 다시 열린 상처처럼 들렸다. 압박 가득한 가정, 비밀스러운 만남, 양식장에서 발견된 망치, 그리고 모든 의심을 잠재운 뼈 조각까지. 일부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박진석을 장어대왕으로 칭송했던 그들은 이제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피고인 변론 차례가 왔다. 이민준이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결코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상황에 휩쓸렸을 뿐입니다. 덮는 것을 도운 것은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고 일부는 비웃었다. 판사는 그를 잠시 쳐다본 뒤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어서 김선희 씨가 일어섰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얼굴을 들었다. 20년 동안 저는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호통과 모욕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대로 계속 산다면 제 삶이 끝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판사의 의사봉이 다시 울렸다. 모든 증거와 증언, 피고인의 자백을 참작하여 본 법원은 계획살인 혐의로 피고인 김선희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방조하고 은폐한 피고인 이민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환호성은 없었다. 오직 긴 침묵만이 흘렀다. 그 법정 안에서는 아무도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진석의 동생 박현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공허함 때문에 울고 있었다. 형님이 조금만 더 들어주셨더라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텐데. 그가 중얼거렸다. 박진석과 김선희 씨의 큰아들 박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게, 아니면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어머니에게. 김선희 씨의 연로한 아버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모든 기도가 그 법정에서 묻혀버린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가벼운 대화도 웃음도 없었다. 모두가 마치 깨어진 가정과 기나긴 잘못의 그림자에 대한 쓰라린 경고를 집으로 가져가는 듯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장어 양식장은 이제 두려움만을 남겼다. 아무도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마치 과거가 그들을 끌어당길까 두려운 것처럼. 최동훈 경정은 법원 계단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승자는 아무도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부서진 가족과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만 남았을 뿐이야. 최경정에게 이 사건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해결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조금만 더 일찍 귀를 기울여 주었다면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청암군의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사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주민들은 밭으로, 시장으로, 각자의 양식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박진석의 집을 지날 때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 집은 이제 비어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한때 일꾼들로 붐볐던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다. 그 가족의 부의 원천이었던 장어 양식장도 다시는 손대지 않았다. 물은 다시 채워졌지만 아무도 감히 치열을 풀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그 양식장은 더 이상 풍요의 장소가 아니라 비극의 상징이었다. 예전에 담장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에 의해 멀리 끌려갔다. 가까이 가지 마라. 그들은 말했다. 저 양식장은 사람을 꺼리게 만들어. 철창 안에서 김선희 씨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광주 여자 교도소가 이제 그녀의 집이 되었다. 그녀는 연한 갈색의 죄수복을 입고 간소한 철제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매일 아침 철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김선희 씨는 별로 불평하지 않았다. 어떤 이에게 교도소는 지옥이었지만 20년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철창은 오히려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매일 밤 감방의 불이 꺼지면 아이들의 얼굴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비록 자신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더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지만 이제 아이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작은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주 열리는 종교 집회에 참석했으며 때때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긴 사과의 말이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몇 문장의 간단한 말뿐이었다. 엄마는 너희가 보고 싶구나. 몸조심하고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편지를 쓸 때마다 그녀의 눈은 젖었지만 그녀는 옅은 미소로 그것을 가렸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것 같았다. 김선희 씨와 달리 이민주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남자 교도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감자들로 붐볐고 한때 매력적이었던 그의 잘생긴 얼굴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종종 멍하니 앉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그때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좁은 감방에서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영암에 사는 그의 늙은 어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다. 면회 유리창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오직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후회뿐이었다. 박진석의 아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원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큰아들 박민수는 이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잠시 휴학해야 했다. 아버지의 수입도 없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는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현관에 오랫동안 서서 고요한 양식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예전에 시끄러웠는데 이젠 조용하기만 해. 그가 친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음식을 보내주거나 동생들을 놀아주는 등 도움을 주려 했지만 상실감은 단순한 동정으로 덮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으며 한때 자랑스러웠던 집을 잃었다. 박진석의 동생 박현수 씨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비록 형이 완고함에 실망했지만 그는 여전히 큰 상실감을 느꼈다. 박진석의 묘를 지날 때마다 그는 오랫동안 서서 고개를 숙였다. 형님이 조금만 더 들어주셨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용감하게 말했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청암군 자체도 긴 상처를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마을 회관이나 식당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긴 침묵이 어떻게 폭풍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토론했다. 마을 어르신인 이장님은 어느 날 밤 이렇게 말했다. 이웃이 우울해 보이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오. 때로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필요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두운 우물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침묵 속에서 반성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박진석의 비극이 단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침묵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동훈 경정은 비록 임무가 끝났지만 이 사건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 그는 종종 관사 베란다에 홀로 앉아 고요한 밤을 응시했다. 그의 생각 속에서 박진석 사건은 계속 울려 퍼졌다. 정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졌지.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이미 부서진 가족을 다시 합칠 수도 없어. 법은 사건을 종결시키지만 상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려 있어. 최경정에게 박진석 사건은 범죄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쓰라린 교훈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부르는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 장어 양식장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물은 고요하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가끔 지나가는 주민이 잠시 멈춰서서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간다. 어떤 이에게 그 양식장은 단지 무릉덩이일 뿐이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이들에게 그 양식장은 실패한 사랑, 억눌린 폭력, 그리고 절망에서 태어난 결정에 대한 침묵의 기념비이다. 그 비극으로부터 청암군 주민들은 한 가지를 배웠다.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침묵이 깊어지는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언젠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에게는 명령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되었고, 젊은 부부들에게는 가정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교훈이 되었으며, 그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박진석과 김선희 씨의 이야기는 항상 경고가 될 것이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철창으로 변하게 두지 말라는. 박진석 사건이 밝혀진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그 그림자는 청암군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농가에 있는 큰 장어 양식장을 언급할 때마다 모두가 그것이 평범한 양식장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예전에 담장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은 이제 10대가 되었다. 그들은 어느 날 오후 경찰 트럭과 양수기가 도착했던 것, 주민들이 긴장된 얼굴로 빽빽이 모여들었던 것, 그리고 소문이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던 것을 아직 기억한다. 비록 그때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어둡고 깊은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쓰라린 교훈으로 남아있다. 양식장가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물이 다시 평온해진 후에도 사람들은 좀처럼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나갈 때마다 잠시 멈췄다가 마치 그 물이 여전히 과거의 메아리를 품고 있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길은 포장되었고 새 집들이 들어섰으며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다. 그러나 그 양식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다시는 양식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주민들에게 거울과도 같았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을 이장님은 종종 마을 회관에서 말했다. 박진석은 수천 마리의 장어를 다스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 집안의 한 마음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지. 그리고 그 마음이 깨졌을 때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어.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다. 박진석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을 훈계하는 이야기로도 전해졌다. 단지 일 잘하는 배우자만 찾지 마라.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을 찾아. 가정은 누가 가장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장 인내심 있는가의 문제야. 10대들은 아마 고개만 끄덕였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충고는 새겨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쓰라린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최동훈 경정은 비록 다른 곳으로 전근 갔지만 여전히 한두 번 그 마을을 지나쳤다. 멀리서 양식장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버려진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범죄는 종종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작은 것들에서 태어난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 교훈은 단순한 말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민감해졌다. 이웃이 우울해 보이면 인사를 건네려 노력하고 부부싸움이 들리면 마을 어른들이 중재하려 애썼다. 모든 것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침묵하지는 않았다. 한때 희미해졌던 공동체 의식들의 정신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이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 마을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비어있는 의자가 모두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박진석 가족이 앉았어야 할 그 의자, 박민수와 동생들은 서서히 일어섰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장학금 지원을 받았다.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학업을 계속하려 노력했다. 박민수는 종종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달라야 해.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 간단한 말은 증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삼고 싶은 상처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이제 그 양식장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활용되지 않았다. 물은 고요하고 주변에는 잡초가 자라며 이야기는 단지 입에서 입으로 속삭여질 뿐이다. 청암군 주민들에게 그 양식장은 조용한 거울이다. 그것은 폭력이 항상 구타의 형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사랑이 존중과 상호 이해 없이는 철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손님이 저 양식장은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주민들은 단지 짧게 대답했다. 예전에 장어 대왕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야기로만 남았죠.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 뒤에는 큰 교훈이 숨어 있었다. 애정 없는 성공은 고독만을 낳고 너무 긴 침묵은 무서운 결정으로 변할 수 있으며 가족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곳이라는 것. 마침내 청암군 주민들은 박진석 가족의 비극이 영원히 그들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서서히 새로운 인식이 자라났다. 조상들이 물려준 오랜 가치들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것. 마을 회의에서, 종교 모임에서, 심지어 추수 행사에서도 그 이야기는 때때로 다시 언급되었다. 치부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가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가족은 삶의 주요 기둥이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옛말이 있다. 집은 돌아올 곳이어야지 두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선희 씨의 이야기는 그 속담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침묵과 상처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안의 마음이 깨지면 모든 성공이 의미 없다는 것을 배웠다. 주민들은 또한 인내에 대해 배웠다. 박진석은 아마도 거친 말을 참아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호통, 모든 모욕이 아내의 마음속에 불씨로 쌓였다. 다시 떠오른 옛 속담이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은 이제 더 강하게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말 조심하기 시작했다. 한 아버지는 예전에 아이들에게 자주 목소리를 높였다고 이야기했다. 그 비극 이후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을 선택하려 노력했다. 한 어머니 역시 날카로운 말을 참는 법을 배우고 대신 기도와 포옹으로 바꾸었다고 고백했다. 공동체 의식들에 또한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사람들은 한 가정이 깨지면 그 영향이 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에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부모는 무너졌으며 이웃도 평온을 잃었다. 그래서 이웃이 우울해 보이면 이제 더 자주 인사를 건네고 부부싸움이 들리면 마을 어른들이 중재하려 애썼다. 모든 것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처가 커지도록 방치하는 긴 침묵은 더 이상 없었다. 가장 강력한 또 다른 교훈은 듣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이 단지 명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진석의 비극은 듣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이 가장 오래된 사랑마저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마을의 한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듣는 것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많은 아버지들을 고개 숙여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박민수와 동생들 또한 본보기가 되었다.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을 재건하려 노력했다. 박민수는 종종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내가 겪은 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의 말을 들어줄 거야. 그 말은 증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삼고 싶은 상처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진석의 비극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계와 존중의 마음으로 언급되었다. 그것은 마을의 조용한 스승이 되었다. 청암군 주민들에게 그 교훈은 1000번의 설교보다 더 값졌다. 그들은 가정이 인내와 사랑,
그리고 상호 존중으로 지어질 때만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손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 물을 때 주민들은 더 이상 짧게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덧붙였다.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분노가 집에 뿌리 내리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혼자라고 느끼게 두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세요. 한국은 오랜 속담이 풍부하며 박진석의 비극은 그 속담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표현은 이제 단지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었다. 결국 박진석의 비극은 마을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삶의 교훈이었다. 마치 조상들이 그 상처를 통해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인간은 넘어질 수 있지만 깨달음이 있는 한 다음 세대는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어설 수 있다. 사랑은 종종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힘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희망을 주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처럼 사랑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 그것이 박진석의 비극 이후 많은 청암군 주민들이 성찰한 것이다. 그들은 사랑이 단지 생계를 책임지거나 집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또한 존중하고 듣고 배우자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랑은 감옥으로 변할 수 있고 그 감옥 뒤에서 인간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한다. 그 그림자는 외부에서 온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고통이다. 그것은 거친 말, 차가운 침묵, 무시당하는 느낌에서 태어난다. 하루하루 상처는 깊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터져나와 충격적인 결정을 낳는다. 마을 어르신들은 말했다. 침묵은 금이지만 너무 길어지면 마음을 가르는 벽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정말 옳게 느껴졌다. 김선희 씨는 20년 동안 침묵했다. 호통을 들을 때도, 모욕을 당할 때도, 마음이 부서질 때도 침묵했다. 밖에서는 충실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쳤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의 많은 아내들이 더 솔직해질 용기를 냈다. 그들은 남편에게 나도 감정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일부 남편들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거친 말을 참고 따뜻함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소통 없는 사랑은 단지 가면일 뿐이라고 성찰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진석은 자신의 일과 노력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단순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잊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고 말할 공간을 주는 것.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동훈 경정은 질문을 받았을 때 짧게 답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망치나 칼이 아니라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주민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은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로울 수 있다. 마을 종교 모임에서 지도자는 부드러운 언어로 설명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받지 않은 분노, 이야기되지 않은 실망 또는 자라도록 방치된 증오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신도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일부는 그 말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로 많은 부부들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다툼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이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을 배웠다. 잠들기 전에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화가 나도 조용히 말하자는 간단한 약속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 그 작은 것들이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울타리가 되었다. 박진석의 큰아들 박민수는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말했다. 나는 소통 없는 사랑이 둘이 함께하는 외로움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어. 그 말은 상처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세대에게 교훈이 되었다. 다른 주민이 덧붙였다. 침묵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논에 물을 주지 않으면 갈라지고 물이 너무 많으면 썩는 것처럼 마음도 침묵과 대화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 그 교훈은 이후 마을 문화에 깊이 자리 잡았다. 아주머니들의 계모임에서는 반찬 가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마을 회관에서 아저씨들은 농담조로 서로를 충고했다. 아내한테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안 그러면 맨날 라면만 먹게 될 거야. 그 농담은 간단했지만 진실을 담고 있었다. 결국 박진석의 비극은 존중 없는 사랑이 상처를 낳고 장기적인 침묵이 어두운 그림자를 키우며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무서운 결정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청암군의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물려준 쓰라린 지혜였다. 분노를 키우지 마라. 그것이 썩게 두지 마라.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을 위한 공간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자라면 모든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였다. 사랑은 단지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분노를 참고 배우자가 소중하다고 느낄 공간을 주는 의지라는 것. 박진석의 비극에서 승자로 나온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세 가족, 세 세대 모두가 다른 상처를 느꼈지만 똑같이 깊었다. 박진석의 가족은 아버지를, 남편을 잃었고 동시에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명예도 잃었다. 그 집에는 여전히 박진석의 옛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한때 장어대왕으로 칭송받았던 남자의 미소. 하지만 박민수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잊기도 어려웠다. 그 가족의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비극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그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항상 동정의 시선, 때로는 의문의 시선이 따라다녔다. 그것은 그들이 나이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되도록 만들었다. 김선희 씨의 가족도 무너졌다. 이미 연로한 김선희 씨의 부모는 딸이 평생을 철창 뒤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한때 성실하고 충실하며 소박한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그들은 부서진 마음으로 늙어가며 매일 밤 신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동정했지만 수치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거의 집을 나오지 않았고 더 많이 틀어박혀 지냈다. 모든 시선이 오랜 상처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준의 가족이 있었다. 영암에 사는 그의 어머니는 못지않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그녀는 교도소 때문에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도 잃었다. 이민준은 가족의 기둥이었고 그녀가 의지했던 유일한 아들이었다. 이제 면회를 올 때마다 그녀는 칸막이 유리 뒤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죄책감을 짊어졌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어머니도 자식이 죄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고독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도로 버티려 노력했다. 세 가족, 세 가지 고통. 하지만 모두가 같은 사회적 상처 상실, 수치, 트라우마로 귀결되었다. 청암군 역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든 잔치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다. 그들은 한 번의 비극이 세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 흔적이 온 마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그 그림자에 시달렸다. 박진석의 동생 박현수 씨는 어느 날 밤 집 베란다에 앉아 몇몇 이웃과 대화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장 힘든 것은 형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그를 존경하느라 바빴지만 안에서는 형수님을 돕지 않았어요. 그 말의 분위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한 이웃은 단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때로는 우리가 끼어들기를 너무 두려워하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회적 상처는 젊은이들에게도 느껴졌다. 그들은 종종 모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비극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박진석의 이야기는 사랑과 존중 없는 성공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울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 마을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박진석의 장호로 유명해서 자랑스러웠어요. 지금은 우리 마을이 비극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화합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 뒤에는 새로운 힘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묵이 해결책이 아니며 약한 가정이 온 마을의 사회적 구조를 찢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세 가족의 고통으로부터 공동의 인식이 태어났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 종교 모임에서 지도자는 자주 상기시켰다. 약해 보이는 가정이 있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 말의 진실을 이미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세 가족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짐을 짊어졌다. 박진석의 가족은 가장 없이 삶을 재건하려 노력했고 김선희 씨의 가족은 후회와 기도로 늙어갔으며 이민준의 가족은 상실감 속에서 살았다. 청암군은 계속해서 한때 관심의 중심이었던 그 양식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에게 그 양식장은 단지 빈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 가족의 고통을 지켜본 침묵의 증인이자 인간이 듣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잊으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리고 비록 쓰라리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상처로부터 희망이 있다고 믿었다. 다음 세대가 더 민감하고 더 인내심 있고 서로를 지키는데 더 용감해져서 비슷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희망. 박진석, 김선희, 그리고 이민준의 비극은 마침내 청암군 주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치부로 여겨지지 않고 삶의 교훈으로 여겨졌다. 상처가 흉터로 변하듯 그것은 여전히 보이지만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종종 말했다. 한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집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가족은 단지 피를 나눈 곳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곳이었다. 가족이 굳건하면 세상과 맞설 수 있지만 가족이 무너지면 밖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제 자손들에게 사랑은 인내로 가꿔야 한다고 더 부지런히 상기시켰다. 사랑은 단지 선물이나 생계가 아니라 기꺼이 들어주는 귀와 젖을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 그들은 종종 말했다. 화가 나면 혀를 참아라. 슬프면 너무 오래 침묵하지 마라. 마음이 혼자 깨지지 않도록 이야기해라. 젊은이들도 그 충고를 마음에 새겼다. 그들은 박진석의 비극이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회적 측면에서 청암군 주민들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을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공동체 의식은 추수나 마을 청소에 그치지 않고 이웃에 대한 관심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누군가 우울해 보이면 인사를 건네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중재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한 가정이 무너지면 온 마을의 사회적 구조를 찢을 수 있지만 화목한 한 가정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종교 모임에서 지도자는 어느 날 밤 이렇게 말했다. 신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가정이 배와 같다면 한쪽 노가 부러지게 두지 마십시오. 한쪽이 부러지면 배는 기울고 모두가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 진실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민수와 동생들은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과거를 스승으로 삼기로 선택했다. 박민수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다른 가정을 만들 거야. 나는 들어줄 거야.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것은 상처에서 태어난 약속이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 아이들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이 태어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비록 잃었지만 그들은 계속 걸어갔다. 비록 과거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앞을 내다보기로 선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진석의 이야기는 마을의 구전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되 무서운 어조가 아니라 상기시키는 어조로 지혜를 담은 동화처럼 그 이야기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인내, 경청,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말했다. 과거로부터 배우거라. 침묵이 갈라서게 두지 말고 분노가 뿌리내리게 두지 말고 사랑이 족쇄로 변하게 두지 마라. 결국 그 비극은 세 가지 큰 교훈을 가르쳤다. 가족은 삶의 기반이며 사랑은 소통과 인내로 지켜져야 하고 사회는 서로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 이제 주민들이 그 오래된 양식장 근처 길을 지날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 양식장은 단지 고요한 물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소리 없는 스승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잠시 멈춰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참고 있는가? 너무 늦기 전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이 무너져가는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아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웃음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눈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너무 긴 침묵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건너기 어려운 거리를 만들어버렸나요? 종종 우리는 생계를 쫓고 꿈을 쫓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지쳐서 집에 돌아와 침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한마디의 간단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박진석의 이야기는 부드러운 말이 결코 오가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김선희 씨는 수십 년을 침묵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 침묵은 마침내 폭풍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구원자가 되어야 했던 이민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휩쓸렸고 세 가족은 무너져긴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작은 일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내에게 미소로 인사하지 않는 남편, 감히 말하지 못하고 불평을 쌓아두는 아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방치하면 집을 다 태워버릴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화내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피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거친 말 한마디를 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5분간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일이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집으로 돌아오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족쇄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집이 두려움의 장소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집은 돌아올 곳, 모든 피로를 내려놓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집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느낀다면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들어주십시오. 종종 필요한 것은 큰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존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지쳐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실망을 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며 거의 깨지기 직전인 관계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속삭이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리가 더 멀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작은 분노가 증오로 자라게 두지 마십시오. 가족은 축복이며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밭처럼 가족도 기도와 인내와 소통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평화를 거둘 것이지만 분노를 방치하면 파멸만을 거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찰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혀를 참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오래전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밤 실천하십시오. 매일 가꾸는 사랑은 계속 살아남겠지만 마른 채로 방치된 사랑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진석, 김선희, 그리고 이민준으로부터 배웁시다. 그들은 단지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울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사랑 없는 성공은 공허하고 소통 없는 침묵은 마음을 멀어지게 하며 인내 없는 사랑은 어두운 그림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가? 아직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작합시다. 인생은 되돌리기 버튼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이라는 기회뿐입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미스터리로 가득했던 시작에서부터 마침내 우리는 비극이 단지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석, 김선희, 그리고 이민준의 이야기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뒤에는 우리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가족이 기반이고 사랑이 순결이며 인내가 그 둘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잘 지켜왔는가? 듣고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말할 공간을 주었는가?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종종 기회는 단 한 번만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내일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는 포옹이 힘든 날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청암군 마을은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한 사회는 강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강한 가정은 서로의 말을 들어주려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닫기 전에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관심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사과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전하지 못한 사랑의 말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어쩌면 그 간단한 한마디가 한마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화내고 실망하고 침묵하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듣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가족을 지킬 힘을 얻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랑 속에서 따뜻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집이 단지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닻을 내리는 곳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너무 긴 침묵이 거리를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작은 분노가 큰 상처로 자라게 두지 마십시오. 가족을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밭처럼 가꾸십시오. 기도와 인내와 소통으로 물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말, 따뜻한 포옹, 그리고 들어주려는 귀를 선물하십시오. 종종 그런 작은 것들이 사랑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려는 가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안부를 묻고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오늘의 부드러운 한마디가 내일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을 지킬 힘을 얻기를, 그리고 모든 집이 사랑과 인내와 평화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